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제 이번 방송은 50년간 입주 물량을 통해 살펴본 부동산의 미래 네 번째 이야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제부터 촬영을 갖다 몇 번을 했는데 제 스스로 썩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입주 물량에다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란 걸 입주 물량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영향을 갖다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이 있겠죠. 세 번째, 그 다음 입주 물량, 그리고 기타, 전세가율도 있고요. 그리고 심리란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체크를 해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상 극히 일부분인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제가 이 50년간 입주 물량을 통해서 살펴본 부동산의 미래를 갖다가 결론을 내려다 보니까 본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은 여러 가지 오류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제가 말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계속 부족한 게 느껴지고, 그래서 50년간 입주 물량을 통해서 살펴본 부동산의 미래는 지금 현재 강의 금리, 정책, 물량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이 챕터를 갖다 먼저 진행하고 나서 그냥 마지막 챕터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내용을 기다려 주신 분들이 많은데 자꾸 연장해서 죄송하고요. 대신 지금 하는 강의는요, 제가 올해 초까지 오프라인에서 유료로 진행하던 강의를 갖다 좀 무료로 푸는 거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나면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조금은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는 자료가 바로 2006년 1월 달부터 2017년 11월까지 서울시에서 거래된 아파트 거래량을 갖다가 총 망라해서 월별로 막대 차트로 표기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막대 차트 하나하나가 해당 월에 거래된 부동산 거래량이고요. 지금 여기서 2만 건, 서울에서 한 달에 2만 건의 아파트 거래량이 발생된 적은 없었습니다. 거의 2만 건이 육박하던 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2천 건도 안 되는 거래량이 발생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때는 거래량이 막 2만 건씩 폭발해서 나오고, 어떤 때는 거래량이 2천 건도 안 나오고, 이 거래량을 갖다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난다면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 생각해요. 자, 먼저 간략하게 차트 설명드리자면요, 이 막대 그래프에서 붉은색 쪽은 소형 평형대, 그리고 위로 갈수록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 부분은 50평형대 이상 대형 평형대 아파트의 거래량을 표기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30평대라고 하는 84스퀘어미터는 이 초록색 부분이 84스퀘어미터 거래량이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대입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이 붉은색 길게 라인들이 몇 개 보이죠? 이 붉은색 라인들, 그리고 푸른색 라인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 어렴풋하게 숫자가 보이는데요. 이 붉은색 라인이 뭐냐? 그리고 푸른색 라인이 뭐냐?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시점입니다. 붉은색 라인들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된 시점이고요. 그리고 푸른색 라인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각 시점별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거래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각각 표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래쪽에 붉은색 막대 차트가 각 월별로 서울 시내에 아파트가 입주된 입주 물량을 갖다가 표기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로 인해서 금리가 거래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입주 물량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실 시점별로 같이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차트를 만들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네요. 여기 각각 파란색, 그리고 여기 주황색 박스들이 보이죠? 파란색 박스들, 주황색 박스들. 이것들은 다 각 월별로 부동산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정책 발표 시점입니다.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서 이 파란색 부분 박스들은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 발표 시점들을 갖다가 표기했고요. 이 주황색 박스들은 부동산을 갖다가 좀 거래량을 갖다가 좀 너무 침체됐다. 거래량을 갖다 좀 살리기 위한, 부동산을 부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된 정책들을 갖다가 이렇게 박스로 표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차트 설명 대략적으로 드렸고요. 그러면은 먼저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뭐 금리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거 순서대로 다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금리, 두 번째 부동산 정책, 세 번째 입주 물량. 각각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함께 월별로, 시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첫 번째 금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가 좀 보기가 잘 안 보이시죠? 이걸 갖다가 차트를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며칠 전에 인상이 됐죠. 11월 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였던 것이 몇 개월 만인가요? 거의 뭐 한 17개월 만에 인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에서 지금 1.5%로 인상이 되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코피스 우리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는 이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을 갖다가 예상하고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대출금리가 인상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건 지금 이 금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악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싶은데요. 사실상 과거에는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팩트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2016년 2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4%였습니다. 2016년 1월까지는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75%였어요. 그리고 2월 달에 4%로 인상이 됐죠. 4%로 인상이 되고, 거래량은 뭐, 별반 이상이 없네요? 차이가 없네요? 4%로 인상이 됐는데, 거래량은 그 다음 달 더 늘었어요. 재밌죠? 그리고 나서, 다시 4.25%로 올랐는데 거래량 더 폭등해요. 그리고 또 4.5%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5%로 올랐는데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갖다 갱신해요. 제가 1.25%에서 1.5% 올랐는데 이 당시에는 4에서 3.75%에서 4.5%까지 상승하는데도 거래량은 불같이 상승합니다. 자, 이상하죠? 우리는 금리가 상승하면은 거래량이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 사례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75%, 뭐 2007년 7월 달에는 4.75%,
8월 달에는 5%, 그리고 2008년 8월 달에는 5.25%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면요, 이 당시 대출금리는 7%에서 8%까지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대출금리, 부동산 담보대출이 한 8% 정도로 저는 그 당시를 기억하는데요. 뭐,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 것일까요? 근데 꼭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거래량과는 상관관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금리가 2006년 1월 달에 3.75%였던 것이 2007년 8월 달에 5%까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거래량은 치솟아 올라갑니다. 근데 거래량이 다시 푹 꺼지죠. 이게 뭐 단순하게 금리가 5.25%로 올랐다고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금리와 거래량, 시장의 상관관계 의외로 그렇게 밀접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에서 2%까지, 와우,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우리 한국은행 금리가 3.25%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10월 달에 5%, 그 다음 10월 달에 또 10월 말에는 4.25%. 쭈르르 계속 떨어지죠. 자, 이때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때 왜 이렇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널뛰기를 했냐? 바로 리먼 사태 때문에 그렇죠. 리먼 사태 관련돼서 아마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리먼 사태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2000년대 이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 무엇이었을까요? 2000년대 이전. 뭐 2000년대 이전의 이슈로 따지고 보면은 동남아 금융위기, IMF를 거치면서 사실상 안전자산에 대한 그 세계 금융시장의 욕구가 상당히 높아진 시점이었고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바로 미국의 국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2001년이 되면서부터 미국에서도 더 이상 야, 너희 배불려주는 일 우리 안 해 라고 선언해버리면서 국채 발행이 쑥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자산이 안전자산이었을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낸 금융상품 프라임 모기지가 탄생합니다. 프라임 모기지는 미국의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세계 금융권의 그 신뢰도는 상당히 높았고요. 문제는 이 프라임 모기지가 2003년 정도가 되니까 돈이 나버려요. 더 이상 대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아주 유동성이 유동성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동성이 되게 커졌는데 돈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낸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소득을 보지를 않았어요. 소득도 안 보고 단순하게 미국의 부동산 담보 기준으로만 대출을 발생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이러므로 인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대출을 받으려고요. 이 당시에 뭐 신용도를 갖다가 보지 않는다. 소득도 보지 않는다. 단순하게 주택 담보 가치만 보겠다. 라고 해서 대출을 시작해 줬으니
이때 이로 인해서 촉발된 게 미국의 거품, 버블 경제죠. 서프라임 모기지,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기반에서 만들어진 상품인데, 미국의 거품이 너무, 부동산 거품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거품은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2006년도 하반기, 2007년도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당시 촉발된 게 바로 리먼 브라더스, 리먼 사태라고 하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파산 규모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700조 원, 우리나라 2년치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하면서 구제금융을 갖다가 요청하는데, 미국에다 요청을 하는데, FRB에서 NO, 이거는 사금융이야, 왜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줘야 돼 하면서 NO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이후로 줄줄이 여러 은행들이 부도가 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서프라임 모기지에 투자했던 유럽의 금융권들까지 휘청이게 됩니다. 이 기간이 거의 한 1년 정도 지속이 됐어요. 바로 그 기간 동안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것이고요. 최종 FRB에서 AIG를 갖다가 살려주기로 시작한 시점이 바로 2008년 10월입니다. 자, 그럼 차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2007년 7월 8월, 이때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한 해고요. 약 1년 정도 지속되다가 2008년 10월 달이 돼서야 미국에서 AIG를 갖다가 구제금융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리먼 사태의 리스크가 해소되기 시작한 시점이죠. 그래서 미국발 금융,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다가 일시에 해소되면서 야, 이제 살았다 하면서 금리를 확 내려주게 되죠. 그러면서 경기 부양책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리먼 사태로 잠깐 이야기가 빠졌는데요. 다시 금리로 돌아와가지고, 잠시만요. 다시 한번. 금리가 오르는데도 부동산 시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부동산 거래량 다시 증가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게 금리 때문인지 아니면 정책 때문인지, 그리고 나서 금리가 2%대를 유지하는데 다시 또 거래량이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고 바닥 찍었다가 또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니까 거래량이 올라간단 말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자, 금리가 3.25%까지 올랐는데 거래량, 금리 때문에 이게 거래량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자,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면 이 선이 거래량 월별 5,000건, 이 선이 만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래량이 다시 5,000건 밑으로 떨어졌다가 금리가 다시 3.25%에서 2012년 7월부터 3%, 2.75%, 2.5%, 2.25% 매년 낮아지죠. 그리고 2016년 6월까지 1.25%. 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져 가는데 거래량은 분명 같이 상승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난달 금리가 1.5%,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올라서 1.5%로 상승했죠.
보시면 어떤가요? 금리가 부동산에 바로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나요?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부동산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별로 썩 잘 보이지가 않네요. 지금 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지만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그 얘기 나왔었어요. 2004년도, 2005년도에도 그 얘기 나왔어요. 이제 금리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부동산 가격 폭락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2006년도에. 금리가 바로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갖다 미치진 못합니다. 과거 사례로는요. 다만 뭐 금리가 뭐 리먼 사태에 준할 정도로 갑자기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다. 그래서 금리가 갑자기 폭등한다. 그러지 않는 한 지금의 상승 추세로 봤을 때는 글쎄요. 차기 1.75%까지 올리는데 몇 개월이나 더 걸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향후 6개월 내에 1.75%까지 올리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금리로 인해서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금리라는 걸 갖다 지금 살펴보시면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고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라는 게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전 세계 경기가 지금 회복 단계에 있다. 시중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져 있다. 금리를 통해서 시중 유동성을 억제해야겠다. 그런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전 국제적인 흐름이 좀 같이 따라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인상될 여지는 있어요. 인상될 여지는 있지만 뭐 2, 3개월에 한 번 간격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른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천천히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부분은 분명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떨어진다? 그걸 바라보긴 힘들고요. 점진적으로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갈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즉각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과거 10년간의 사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뭐 서프라임 모기지까지 이야기하면서 제 전공 분야도 아닌데 좀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일단 오늘 금리까지만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끊고요. 내일부터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입주 물량과 부동산 시장의 역학관계,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강의가 여러분들께서 한번 흘려들으시면은 좀 이해가 어려울 부분도 있어요. 뭐 이거 한 2번, 3번 봐주셔도 무관하고요. 과연 과거에는 어떤 부동산 흐름이 이어져 왔는가, 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직접 내가 그 당시 부동산 시장을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차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숙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금리가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라는 부분, 그리고 또한 다음 시간에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한 입주 물량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서 정책, 그리고 입주 물량, 부동산 시장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아포유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